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 2012년도 기출문제 26번서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6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1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나 용역은 매 해마다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거는 둘 다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가 P0, P1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 뒤에 곱해지는 Q가 과거의 Q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5년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품목이.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은 과대평가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있죠.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건 GDP에 포함되는 거를 다 고려하게 되는 건데 얘는 파세 물가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0, P1 하고 뒤에 곱해지는 거 할 때 Q1을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반대로 바람직한 요 파세 방식을 쓰다 보니까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세 지수를 적용한다. 맞죠? 이거 2번이 맞네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용역 아니요, 이건 재화 용역 외에 이게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쓰는 것들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품도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입제도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 용역은 해마다 소비자 물가 이거 똑같잖아. 죄송해요. 이거를 생산자로 바꿔주세요.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해마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5년 정도가 이제 기준 연도를 이제 바꾼다는 것이고 품목은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다가 더 이상 소비자들이 뭐 옛날에 휴대전화를 많이 쓰니까 집에 전화라든가 이런 거 안 쓰는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무슨 뭐 이렇게 품목들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나와 있는 것들은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나 용역 이거 뭐 5년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GDP에 포함되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라스파이레스일 때랑 이런 품목할 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파세 지수 방식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인데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뭐가 되겠는가 이렇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람들이 왜 화폐를 보유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 아니면 예금을 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화폐 현금을 보유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있습니까? 예, 채권이 있어. 이게 이제 명목 이자율이 되는 건데 화폐는 이자율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명목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명목 이자율 이렇게요. 화폐는 이자율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이든 화폐든 화폐로 받게 되는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감소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실질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명목 변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는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거야. 그럼 채권에서는 명목이자율에서 빼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는 실질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 정기예금, 여기서 정기예금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금을 하거나 그거랑 화폐 보유하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근데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명목이자율이 빵이야. 대신 장점이 뭐야? 대신 화폐의 장점은 유동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동성이 가장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서 이거에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실질 이자율은 0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화폐 보유 시 발생하는 실질 수익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다음 28번 볼까요? 자, 28번 한번 보시면 합리적 경제 주체들은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나는 6%가 인플레이션율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는 6%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든가 고정된 어떤 화폐를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소득 재분배,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이제 손해를 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득이라고? 돈 빌린 사람이 이득이야. 근데 디플레가 되니까 돈 빌린 사람, 채무자가 불리해지고요. 불리해지고 채권자가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고정된 금리를 받는 사람, 고정된 금리를 지불하는 사람들, 아니면 고정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권자 유리, 고정된 금리를 갖고 있는, 고정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불리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인플레이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 원래는 차입자가 인플레이션일 땐 유리한데 차입자가 이제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여기 고정된 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오히려 이제 원래 유리해지는 거죠. 원래 인플레이션일 때는 불리해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디플레이션이니까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고려를 하시게 되면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반대니까 디플레이션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 텍스는 뭐냐라고 하면요,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돈을 찍어,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 정부가 이제 돈이 없잖아.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돈 그냥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화폐를 소지한 사람들이, 화폐 보유자가
보유자가 손해를 봐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화폐를 보유한 사람, 화폐를 텍스 베이스로 하는 거야. 텍스 베이스, 이 세원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로 과세를 하는 거야. 세금을 때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요, 이게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발이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자들이 명목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세율의 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효과도 생겨.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진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명목소득이 증가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추가적으로 생긴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1번도. 근데 인플레이션 세 하면은 이걸 1순위 개념으로 가져가시고 요 1번도 관련돼 있는 건데 2순위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죠. 자, 다음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경제 내에 생산 가능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실업자가 500만 명, 취업자가 2천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제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비경할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할 인구. 자, 여기서 경제활동 관련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산 가능 인구 5천만 명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N 플러스 2 플러스 U 이게 5천만 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업자가 500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체가 5천만 명이니까 여기가 2,500만 명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야. 경제활동 인구. 이게 비경할 인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경활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2 더하기 U 이렇게 있어.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M 플러스 비경할 인구에다 경제활동 인구야. 2 플러스 U가 이거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 M 플러스 2 플러스 U가 5천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U가 2,5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50%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하나 더 해야겠네. 자, 고용률도 구하세요. 이랬어. 이게 실업률과 고용률 구하는 거 공식 잘 보셔야 돼요.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포함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은 이게 경제활동 인구잖아. 근데 요거 얘가 경활인구 이렇게 된다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요걸 바로 우리가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고용률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고용자 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천 분의 고용자 수가 2천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랑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